네. 오늘은 이제 6주차, 챕터로는 이제 다섯 번째 챕터인데, Learning Experience Design, 보통 이제 경험 설계라고 하는 그 챕터를 오늘 다루게 될 거고, 오늘 이제 이 주제를 맡아서 발표하실 분은 스승표 선생님입니다. 인사 나누시고 바로 수업 들어갈게요. 반갑습니다. 여기 학번이 2024-13023이라 적혀 있는데, 네, 잘못했어요. 네, 그래요? 헷갈려가지고, 네, 2024-13203 서승표이고요. 네, 네, 아무튼 그렇게 디지털 반갑습니다. 시대의 정보 네. 과잉과 학습 생태계, 그렇게 이것을 주제로, 그렇게 샤츠 박사의 관점에서 본 학습 혁신의 조건, 네, 이거를 바탕으로 그렇게 오늘 수업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하지만, 네, 그렇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행하시다가 제가 필요하면 중간중간에 질문을 드리거나 뭐 부연 설명하거나 그렇게 진행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시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네, 먼저 목차 한번 그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디지털 시대의 전쟁의 안개부터 시작해서 정보 과잉의 부작용, 단순한 교육 확대 이게 맞는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할 예정이고요. 네, 그 다음에 여기 단순한 교육 확대의 대안으로 제시되는 부분이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학습 경험 설계와 인간 시스템 통합인데요. 네, 그러면 음, 5번에 인지적 설계와 행동 경제학은 왜 넣었느냐? 이게 학습 잠시만요. 경험 지금 설계를 화면이 지금 없어졌거든요. 화면이 없어졌어요? 예, 예, 공유가 지금 안 되고 있어서 혹시 다시 한 번만 한 번 더 아, 해주시면. 예, 알겠습니다. 왜 이러지? 아, 아닙니다. 이게 돼 있네요. 예, 지금 아, 이게 화면이 나눠져 있어서 그렇군요. 아, 알겠습니다. 네, 그대로 네, 진행하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단순한 교육 확대 여기에 대한 대안으로 이제 두 가지를 이제 제시를 했는데 첫 번째는 학습 경험 설계, 그 다음에 인간 시스템 통합 여기 두 개를 대안으로 제시를 했고요. 네, 그러면 여기 5번에 인지적 설계, 행동 경제학은 왜 끼어 있냐면 네, 4번 학습 경험 설계를 훨씬 더 이렇게 잘 하기 위한 그런 방법으로 네, 그렇게 5번 문항을 넣어놨습니다. 네, 이제 첫 번째로 넘어가도 될까요? 네, 네, 넘어가시죠.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첫 번째입니다. 디지털 시대의 전쟁의 안개라고 하죠. 네, 예전에서 네, 전쟁터에서 네, 주로 뭐 전쟁터에서는 정보 부족이 문제였다면 지금 오히려 정보 과잉이 문제라 할 정도로 그렇게 정보들이 많이 범람하고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네, 교육도 네, 전쟁 이론가 클라우제 비츠라는 사람은요. 네, 그렇게 전장의 안개, 즉 정보 부족을 많이 얘기했었는데 샤츠 박사라는 사람은 오히려 요즘은 현대에는 그렇게 정보 과잉이 그렇게 정보가 너무 많아서 생기는 그런 안개가 문제라고 했습니다. 정보는 넘쳐나지만 그렇게 명확성은 사라진 시대. 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마주한 현실이라고 네, 할 수 있습니다. 교육에서도 약간 조금 비슷한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정보가 많이 부족해서 그렇게 교육이 원활하게 진행이 되지 못했다면 현재에는 정보가 너무 많아서 교사도 어떤 정보를 셀렉해서 그렇게 학생들한테 줘야 될지도 잘 모르겠고 학생들도 정보가 너무 많다 보니까 어떤 정보를 선별해서 그렇게 활용을 해야 될지 헷갈리고 이런 것이 현실입니다. 네, 근데 여기서 이제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지난주 강의할 때도 잠깐 언급을 해드렸는데 이제 유발 하라리 보통 사피엔스로 유명한 교수님이 이번에 넥서스라고 하는 책을 출간하셨잖아요. 네네, 거기에도 똑같은 이야기가 지금 여기에 지적이 되는데 네, 거기서의 핵심은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뭐 그 구텐베르그를 통해서 이제 책 출판의 어떤 그 자유도가 높아지고 그러면서 이제 대중적으로 서적들이 많이 보급이 되기 시작했을 때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이제 그 정보화 사회를 넘어오면서 엄청나게 많은 정보들이 지금 둘러싸여져 있는데 그러면 그 정보가 많음에 따라서 많아짐에 따라서 그러면 사람들이 그만큼 지혜로워졌을까라는 것에 대한 의문점을 일단 제기를 하는 것으로 이 책이 시작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네네, 이제 결국에는 이제 우리가 이런 많은 정보들로 둘러싸여 있고 그리고 저 정보를 접할 기회가 점점 더 많아지고 있지만 오히려 그로 인해서 우리가 덜 지혜로워지고 있다라는 게 그 사람의 어떤
그 유발 하라리의 어떤 주장이에요. 물론 이제 지혜롭지 않다라는 게 더 뭐 무식해지고 있다거나 뭐 이런 느낌이라기보다는 우리가 그만큼 그 이야기는 할 수 있는 거죠. 정보가 많다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똑똑해지는 거고 뭐 지혜로워진다라고 하면 크게 관계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그래서 우리가 보통 학습 설계라는 것이 그래서 굉장히 강조가 될 필요가 있다. 이 부분을 이야기하기 위한 그 서두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예, 넘어갈게요. 네. 다음 페이지, 네, 정보 과잉의 그렇게 부작용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정보가 많으면 좋은 게 아니냐고 그렇게 다들 말씀을 하시는데요. 네, 근데 실제로는 정보가 많기 때문에 이런 세 가지의 부작용이 일어난다고 저는 생각하고 조사했습니다. 네, 첫 번째는 정보의 신뢰성 좋아합니다. 네, 충돌되는 정보. 네, 정보가 아주 범람을 하고 있어요. 막 음, 어디 뭐 인터넷 찾아보면 뭐 이 자료 뭐 하나의 토픽을 그렇게 하나의 토픽에 대한 정보를 예를 들자면 이 정보가 나오고 이런 자료가 나오고 또 저런 자료가 나오고 그래서 도대체 사람들은 그런 경험이 다 있을 거예요. 어디에서 어느 정보가 맞는 건지 정보의 음, 신뢰성이라고 되게 초등학교 국어 시간에부터 정보의 신뢰성이나 이런 것들을 상당히 강조해야 된다고 음, 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네, 맞습니다. 어떤 정보가 믿을 만한지 그런 음, 것들을 판단하기가 많이 어려워지는 것이 요즘 현실입니다. 네, 두 음, 번째는 편향 강화라는 건데요. 네, 내 생각과 비슷한 정보만 그렇게 소비하게 되면서 한쪽으로 편향된 생각을 그렇게 음, 많이 가지게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내 음, 생각과 비슷한가? 아니면 뭐 눈에 띄는 데이터, 아니 데이터가 뭐 화려하니까 뭐 이런 것들을 활용하자. 네, 뭐 이런 것들에 인해서 음, 너무 사람들이 한쪽으로만, 한쪽의 시각으로만 너무 그렇게 정보를 보고 판단한다는 그런 느낌이 들 수 있고, 마지막엔 의사결정 장애입니다. 네, 정보가 많다 보니까요. 오히려 정말로 중요한 정보를 선택을 하고 그 선택에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에서는 오히려 선택을 회피한다든지 아니면 감정적으로 막 홧김에 그냥 요거 둘 중에 아니면 요거 셋 중에 그냥 아무거나 이렇게 정보 골라서 하자. 약간 좀 이런 느낌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눈에 잘 띄는 정보만 소비하게 되고 그렇게 선택 자체를 회피하거나 이런 식으로 의사결정 장애, 감정적인 결정을 예를 네, 정보가 음. 많아서 네, 그렇게 하는 요즘 시대의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잘 들어주신 게 이제 의사결정 장애, 그러니까 편향 강화, 뭐 정보 신뢰성 저하 이런 것들을 이제 구체적인 사례로 이제 말씀을 주셨는데 여기서 이제 좀 재밌는 그 이야기가 하나 있었던 것 같아요. 의사결정 장애와 관련돼서 혹시 이야기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어떤 일반인들한테 차 부품 100가지를 일단 쭉 나열을 해놓고 그 차 100가지의 그 부품들을 서로 비교하는 정보를 줬대요. 그러니까 차 세종에 대해서 줬는데 실제로 어느 차를 이 부품만 가지고 어느 차가 좋은 차인지를 구분해 보라라고 이제 테스트를 해본 거죠. 근데 우리가 보통은 이제 겉으로 부품을 모르는 상태에서 차 브랜드라든지 차의 모델만 보더라도 사실 어떤 차가 좋은지 금방 알 수 있잖아요. 네, 이제 맞습니다. 부품 100개를 그냥 펼쳐놓고 비교를 해보니까 사람들이 어떤 차가 좋은지를 실제로 구분하기 어렵다라는 거예요. 실제 실험 결과가 이제 그렇게 나온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겉으로 어떻게 보면 압축된 정보를 통해서 우리가 판단하는 것이 훨씬 더 우리한테는 유리한데 정보를 너무 과하게 주면 오히려 의사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도 장애가 될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그런 사례 같아서 지금 말씀을 한번 드려봤습니다. 어쨌든 지금 우리가 그 앞 챕터부터 시작해서 계속 이야기되고 있는 게 뭐냐면 이런 분산 환경에 있어서의 그 특수성,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정보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또 분산 환경의 어떤 특징이기도 하고 더군다나 여기에는 그 시간적인 제약도 없다라고 이제 지난주에 우리가 평생학습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면 시간적인 제약도 지금 사라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시공간적으로 굉장히 외연이 넓어져 있는 상태에서 교육을 바라봐야 되는 시점이 됐다라는 거고 이 안에서는 당연히 정보 과잉 문제들이 이제 하나의 어떤 그 우리가 넘어가야 될 산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인 거죠. 뭐 이걸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라는 것이 지금 이제 뒤에 쭉 서술되는 내용의 핵심인 것 같아요. 네,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그렇게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보 과잉의 부작용 중에 네 이제 학습적인 측면에서 이제 교육 저희가 음, 하는 게 교육이잖아요. 네 그래서 교육 학습적인 측면에서의 정보 과잉의 부작용도 한번 써봤는데요. 첫 번째입니다. 네, 저 집중 회복 시간이 평균 25분이 걸린다고 그렇게 교수님이 보여주신 동영상에서 그렇게 캐치를 약간 해봤는데요. 네, 우리의 집중력은 점점 약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한번 그런 집중력이 흩어지면 어떤 연구 결과에서 그렇게 그 집중이 흐트러진 집중력을 다시 되잡는 데에는 평균 25분이라는 시간이 그렇게 걸린다고 합니다. 보통 이제 어떤 일에 몰두하다가 또 다른 정보들이 이런 것, 또 다른 정보들이 우리 뇌에 들어오면 그렇게 이건가 하면서 음, 그런 식으로 집중을 그렇게 집중이 깨지는 경우가 다들 있으셨을 거예요. 네, 그때 그런 걸로 인해서 회복되는 시간이 뭐 스물 평균 25분 정도라고 네 그렇게 하면 되고요. 네, 두 번째는 업무 시간의 3분의 1. 이것을 또 키워드로 들었는데요. 자, 사람들은 보통 업무 시간에 그렇게 3분의 1 정도를 정보를 해석하는데 많이 쓴다고 합니다. 정보를 해석하거나 셀렉하거나요. 네. 그렇게 정보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 정보들을 처리하고 필요한 정보를 고르는 그 시간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정보가 너무 많기 때문에 시간을 많이 소비한다. 그렇게 시간 낭비가 많다. 약간 이런 말을 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반복적인 정보 소비 패턴입니다. 네, 반복적인 정보 소비 패턴을 그렇게 보인다는 것이 세 번째 의견입니다. 네, 여기 키워드를 하나 넣어놨는데요. 똑똑해지려다 더 혼란스러워졌다. 정보를 똑똑해지려고 그렇게 학습을 하기 위해서 정보를 너무 많이 그렇게 쌓아뒀다가 오히려 그 정보 중에 어떤 정보를 골라야 될까? 그다음에 이 정보 때문에 내 집중력이 많이 흐트러졌다. 그다음에 나는 먹던 반찬만 먹을 거야. 약간 이런 느낌으로다가 그렇게 정보도 어차피 정보 쭉 모아놓고 결국에는 쓰던 정보만 그렇게 쓰는 그런 상황이 많이 교육적인 측면, 학습적인 측면에도 그렇게 많이 양상을 보이고 있어서 그래서 똑똑해지려다 더 혼란스러워졌다라는 그런 문구를 하나 넣어봤습니다. 약간 좀 네, 저희의 실제 모습인 것, 요즘 현대인들의 모습인 것 같기도 합니다. 네, 맞습니다. 네. 최근 들어서는 이제 우리가 그 뭐 유튜브라든지 쇼츠 영상 뭐 이런 것들에 또 많이 그 노출이 되어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도 정보 과잉의 그 하나의 어떤 상징 같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는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어떤 매체가 뭐 책이라든지 아니면 뭐 뉴스라든지 방송 같은 것으로 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제한적이었는데 지금은 스마트폰을 들고 다니고 인터넷이 연결만 돼 있다면 세상에 어떤 그 정보에도 접속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돼 있다 보니까 우리가 이런 그 실제로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정보보다 불필요한 정보에 너무 많이 노출돼 있는 거고 이제 그런 것들이 오히려 어떤 의사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또 방해가 되는 거.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런 것들 지적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단순한 교육 확대, 네, 이런 것들, 단순한 교육적인 측면에서 그렇게 그렇게 정보를 계속 학생들한테 공급하는 게 그게 정답일까요? 여기 보면 첫 번째, 정보 증가라는 것을 넣어봤습니다. 더 많은 정보를 그렇게 학생들한테 제공을 한다면 학생들은 아까 앞에 말한 그런 혼란들이 많이 학생들한테 가중이 될 겁니다. 선택의 어려움이 증가한다든지 아니면 계속 반복적인 그런 정보 선택만 보인다든지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학생들은 점점 기술에 의존할 것입니다. 도구에 지나친 의존. 뭐 정보들이 너무 많으니까 뭐 학생들이 계속 뭐 인터넷만 그렇게 주구장창 찾아본다든지 아니면 이제 GPT나 이런 거한테 시켜가지고 그렇게 이제 독창성이 떨어지는 그런 과제 같은 거를 낸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계속 학생들이 기술에 의존하게 될 것이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뭐 학습 장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학생들이 실제로는 그렇게 과제를 그렇게 제출을 하고 그렇게 뭐를 다 했다만 그런 식으로 기술에 의존하게 혼란스럽기도 하고 그렇게 기술에 너무 의존하면서 진정한 이해가 그렇게 방해되는 그런 악순환 같은 것이 많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 네, 요즘의 현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딱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배우는 것보다 정보를 선택하는 것이 그렇게 더 어려운 시대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네, 넘어가시죠. 네, 알겠습니다. 네, 이거 있었는데. 네, 그래서, 네, 해결책으로 첫 번째, LXD 들고 왔습니다. 네, LXD의 뜻부터 그렇게 얘기 먼저 드리려고 합니다. LXD의 뜻은 Learning Experience Design. 이래서 학습 경험 설계라고, 네, 그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영어 발음이 그렇게 좋지 않은데, 네, 좀 해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네이티브 경상도인이라서요. 네. 저도 경상도 사람입니다. 음. 네, 이게 학습 경험 설계라고 하는데, 네, 학습 경험 설계는 여기 말한 말 그대로 단순히 컨텐츠를 나열하거나 전달하는 교육 설계를 넘어서 학습자의 동기, 감정, 맥락, 상호작용까지 그렇게 접근을 고려해서 효과적인 경험을 설계하는 접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일단 LXD의 뜻에 대해서 이렇게 슬라이드 한 우리가 몇 개를. 보통 그 예전에 그 학교 다니실 때 교육학 이론 배우셨잖아요. 네, 교육학에서 이제 뭐 여러 교육 철학 같은 교육학 이론들을 이제 많이 접하셨을 텐데, 이제 그 중에 이제 결과물 중에 하나가 그 교육 설계? 그러니까 보통 인스트럭셔널 디자인이라고 보통 이야기하는 뭐 교수 설계? 뭐 여러 가지 네, 표현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결과물을 보통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 네, 맞습니다. 여기서 여기서는 이제 그 인스트럭셔널 디자인이 아니라 유저 익스피리언스 디자인이라는 이제 표현을 써서 이제 새로운 개념을 제시를 하고 있는데, 네, 이게 이제 만들어진 지 10년밖에 안 된 개념이라고 음, 이 책에도 이제 설명이 돼 있, 음, 이게 이제 꽤 이제 최근에 나온 개념인데, 네, 이게 그 나중에 이제 뒤쪽에 이제 나오긴 하겠지만, 이게 이 아이디, 그러니까 인스트럭션 디자인이 왜 지금 현재는 LXD라고 하는 개념으로 변화가 되고 있느냐. 이게 이제 지금 이제 그 우리가 이 챕터를 보면서 가장 주목해야 될 내용 같아 보여요. 네, 네, 이야기를 그 관점에서 계속 한번 이어가 보시죠. 네, 부가적으로 설명을 하자면 LXD는 뭐 UX 많이 네, 네, 들어보셨나요? 맞아요. 네, 네. 그래서 네, 그래 교육계 UX, 네, 음, 즉 사용자 경험 설계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학습은 그렇게 컨텐츠가 아니라 경험이라는 그런 것에 기반으로 네, 그렇게 LXD를 제시를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LXD의 원리에 대해서 네, 그렇게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 가지를 그렇게 네, LXD의 원리 네 가지 키워드를 한번 정리해봤는데 첫 번째는 UX 개념입니다. 네, 그 다음에 교육에 적용하고 그 UX 개념을 교육에 적용하고 학습자의 감정을 고려해서 그렇게 학습자의 몰입을 그렇게 유도하는 방식인데요. 네, 학습자의 동기를 끌어내고 그 다음에 감정의 흐름을 따라가면서 맥락에 맞는 콘텐츠를 그렇게 연결하고 상호작용과 피드백을 그렇게 강화하는 그런 형식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UX는 유저 익스페리언스라고 사용자가 어떤 제품이나 서비스를 사용할 때 느끼는 뭐 총체적 경험이라고 하는데요. 뭐 네, 음. 그렇습니다. 뭐, 예전에 이제 사실은 UX라는 개념이 이제 나오게 된 배경 중에 하나가 애플의 스티브 잡스가 보통 이제 아이폰을 설계하면서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게 됐거든요. 근데 그 배경이 뭐냐면 그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스티브 잡스가 살아 있을 때마다라도 이렇게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큰 대형 사이즈의 그 어떤 스마트폰보다는 한 손으로 그 이렇게 한 손으로 예, 그다 핸들링을 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의 사이즈로 항상 그 디자인의 방향성들을 제시를 해왔었거든요. 3.5인치 말하시는 거 맞죠? 맞습니다. 예전에 이제 뭐 5S나 4S 뭐 4 이 정도의 수준에서 이제 그게 명명이 유지가 됐고 스티브 잡스가 사라지면서 이제 화면이 커지기 시작한 거죠. 근데 이제 이게 이제 디자인을 바라보는 철학이 바뀌었기 때문이라고 이제 보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제 어쨌든 UX라는 말이 이제 거기서 했다고 했을 때 이제 중요하게 보고 있는 관점들은 그거 같아요. 어, 이걸 사용하는 사람의 경험성, 이것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맥북 예전에 지금도 이게 바뀌었는데 애플 맥북이라든지 이런 노트북을 보면 애플 로고가 뒤집어져 있거든요. 바깥에서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애플 로고가 마치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예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뒤집어졌을까라는 걸 이제 철학적으로 디자인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내가 애플을 사용하는 사람의 눈에서 봤을 때 이걸 덮었을 때 애플 로고가 바로 똑바로 보여야 되지만 다른 사람들보다는 내가 더 중요하다라는 거죠. 근데 그 관점에서 애플 로고가 사용자 중심으로 디자인이 돼서 그렇게 남들이 볼 때는 거꾸로 로고가 바뀐 것처럼 이제 디자인을 했듯이 이게 사용자 경험이라는 거는 굉장히 개인적인 경험이라는 걸 전제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아이디어하고 가장 큰 차이가 여기서 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스트럭셔널 디자인은 나온 배경이 지식을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전달할 것인가라는 관점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개인이라기보다는 학생이라고 하는 어떤 집단들을 산정을 하고 평균적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고 이제 선생님이 어떤 컨텐츠 지식을 전달하고 있을 때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뭐냐라는 것을 전제로 해서 교육 설계를 하고 교수 설계를 하는 거. 죠. 근데 우리가 UX처럼 LXD라고 하는 관점에서는 학생 한 사람 한 사람에 포커싱을 두고 그 사람의 경험에 최적화되어 있는 학습 방법론을 제시하는 것이다라고 이해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결국엔 우리가 아이디하고 이 LXD의 가장 큰 차이점은 누구를 바라보느냐, 누구의 경험을 중심으로 놓고 보느냐, 이런 거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나오는 고려, 몰입 유도라고 하는 아주 개인적인 그런 개념들이 나오기 시작하기 하는 거죠. 예전에는 우리가 아이디라는 개념을 생각할 때 사실 이런 것들은 고려 대상이 아니었거든요. 어떻게 하면 정보를 잘 구조화할 것이냐라는 거. 그리고 어떤 식으로 맥락화시켜서 어떤 부분에 스캐폴딩 같은 그런 기법들을 써서 교육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거 이런 것만 생각을 했던 시절에서 지금은 이제 감정을 고려하는 그런 시대로 지금 이제 넘어오고 있는 거죠. 이게 이제 UX에서 우리가 그 영향을 받았던 부분이 교육 쪽에서도 이제 지금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으면서 나온 개념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 책에서도 지금 그 이야기를 계속 주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교수님 질문 넘어갈까요? 하나 있습니다. 네, 네. 네, 음, 그러면 이게 교수님이 얘기해 주신 대로 이게 감정 고려랑 몰입 유도 이거를 통해서 점점 더 네. 이렇게 개별화된 그런 수업을 그렇게 그렇군요. 추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음, LXD의 추구하는 점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네, 하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아, 그러니까 네, 이거 수업을 듣는 누군가가 여기에 몰입할 수 있도록 그 개인의 초점을 두게끔 설계를 하자라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요소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교수님. 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네, LXD의 네, 핵심 요소 그렇게 5개 그렇게 제시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학습자의 동기입니다. 네, 두 번째는 감정적인 흐름, 세 번째는 맥락 기반 컨텐츠 연결, 네 번째는 상호작용 및 피드백, 다섯 번째는 기술과 사용성의 통합을 제시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네, 그렇습니다. LXD의 핵심 요소 5개 이렇게 한번 찾아봤습니다, 교수님. 여기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굉장히 개인적인 관점에서의 그 맥락들이 계속 여기도 보이죠. 그러니까 학습자의 동기, 이것도 결국은 개인 각자가 가지고 있는 동기가 다 다를 것이고, 그리고 감정적 흐름이라는 거, 그 사람이 지금 현재 상태가 어떤지, 현재의 감정 상태가 어떤지 이런 것들을 계속 고민하는 거고, 상호작용 피드백도 마찬가지일 것 같고요. 이제 결국에는 우리가 이런 걸 통합적으로 맥락화 시켜줄 필요가 있고, 이제 이걸 담보해 주는 것이 기술이라고 이제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만약에 정보기술 혁명이 없이 이제 이런 것들을 사실은 그 구해내기가 힘든 것처럼 결국에는 우리가 기술이 발전하면서 이 부분까지 온 거죠. 결국에는 우리가 정보 기술이라는 것이 계속 진화하면서 이제는 학습자의 동기, 감정적 흐름까지도 고려를 할 수 있는 그런 학습 설계가 가능한 시대가 됐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넘어가시죠. 네, 그래서 네.
UX를 이제 교육에 적용함으로써 기존 교육에서 이제 기존 교육과의 차이점이 무엇일까? 네, 여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는데요. 기존 교육에서는 이제 무엇을 가르칠까가 주된 고민이었다면 이제 UX를 교육에 적용함으로써 어떻게 배우게 할까를 그렇게 주된 고민으로 그렇게 삼을 수 있다고 네, 그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또한 기존 교육은 단순 컨텐츠를 그렇게 전달하는 단순한 정보를 전달하는 그런 측면이 상당히 강했는데 이제 UX를 교육에 적용함으로써 이제 학습 여정 전체 이제 배움이 일어나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 배움을 이제 이해하고 그런 모든 과정을 이제 학습자 중심으로 그렇게 설계할 수 있다고 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선생님 혹시 게임 하시나요? 네, 게임이요? 네. 아, 많이 하죠. 어떤 게임 주로 하시나요? 예전에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그렇게 리그 오브 레전드라는 게임을 아, 그렇게 롤이라고 보통 이야기하죠. 고등학교 3학년 수험생, 그 다음에 임용고시 수험생 때도 엄청나게 많이 했었고요. 지금은 이제 너무 어려워져서 게임이 네, 나이가 드니까 손가락이 살짝 살짝 굳는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저는 해서 지금은 사실은 리그 오브 레전드를 해본 적이 없어서 사실은 그 느낌이 그 느낌이 어떤지 잘 몰라요. 근데 저는 이제 스타크래프트 시절에 제가 이제 회사 신입사원 시절이어가지고 저는 스타크래프트 8살 때 아버지한테 배웠습니다. 네네 그때 이제 제가 그 스타크래프트를 어느 정도는 이제 보면서 리그 오브 레전드를 이해하려고 하는 정도의 수준인데 네, 어쨌든 이제 거기 보면 스타크래프트도 그렇지만 대부분의 롤플레잉 게임들이 보면 그 굉장히 개인화된 요소들을 거기다가 많이 장치를 하잖아요. 맞습니다. 그게 특히나 이제 개인의 경험에 따라서 뭐 어떤 그 미션이 달라지기도 하고 특히나 이제 오픈월드 같은 데서 보면은 내가 플레이를 어떤 식으로 할 거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세계가 개인적으로 펼쳐지기도 하잖아요. 거기는 맞습니다. 집단적인 경험이라는 게 사실은 거의 없죠. 무조건 다 개인적인 경험으로만.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학습에서는 사실은 그렇게 못했는데 게임에서는 너무 개인화 잘해서 감정이 몰입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아주 훌륭하게 갖췄어요. 그리고 그거를 개인적인 경험을 극대화할 수 있는 고도의 장치들이 거기에 이미 많이 만들어졌고 그게 이제 모든 기술이 지금 다 붙어 있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왜 교육은 그러지 못했을까? 이게 이제 지금 우리가 어떻게 보면 기술의 수준의 문제는 아니라는 것이 명확한 거잖아요. 이렇게 보면.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국가에서 교육에 투자하고 있는 예산, 그리고 산업 전체에서 게임에 투자하고 있는 예산 어떤 게 더 많을까요? 교육이 교육이 훨씬 훨씬 더 많겠죠. 많은 네, 교육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투자가 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실 환경은 여전히 100년 전과 다를 게 별로 없잖아요. 그 이제 여기서 우리가 교육이라는 것이 어, 어떻게 바뀌어야 될 것인가라는 부분들을 고민할 때 이제 우리가 지금 많은 해결책들을 이 책에서 제시를 하고 있어요.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디스트리뷰티드 러닝, 그러니까 이제 분산 환경에 대한 분산 학습 환경이라는 부분에 대한 이해, 그리고 뭐 평생 학습, 개인 학습,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하나씩 지금 이제 뚜껑을 따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오늘은 이제 그것들을 통합적인 관점에서 어떻게 보면 설계적인 관점이죠. 설계적인 관점에서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하나의 어떤 해결책으로 제시한 것이 LXD이고 그 이 LXD를 핵심적으로 보면 무엇을 가르칠까가 아니라 여기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가르칠까에 핵심, 주안점을 두고 있는 거죠. 음, 그리고 컨텐츠를 전달하듯이 우리가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어떤 경험을 쌓게 할 것인지 이제 여기에 중점을 두고 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게임은 다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이미. 맞습니다. 예. 게임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왜 교육은 이렇게 못할까? 사실 이렇게만 치환을 시켜서 이야기를 해도 우리가 교육에서 놓치고 가는 부분이 굉장히 많다라는 걸 금방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넘어가 보겠습니다. 넘어갈까요? 네. 그래서 LXD에 대한 결론, 네, 그렇게 결론을 한번 내어봤는데요. 네, 첫 번째, 정보 과잉 시대에는 그렇게 단순 컨텐츠 제공만으로는 학습이 일어나지 않음. 두 번째는 LXD를 통해서 전통적인 컨텐츠 제공을 넘어선
학습자들의 학습 경험을 전반적으로 그렇게 디자인해주는 약간 그런 게 필요하다고 네, 생각이 듭니다. 네, 정보가 넘쳐나는 이 시대에서 네, 단순히 컨텐츠만 많이 제공을 한다고 학습이 되지 않는다고 네, 저도 생각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정보만 계속 전달하는, 정보만 계속 학습자한테 주는 그런 잘못 설계된 교육은 오히려 학습을 많이 방해하게 되고요. 오히려 잡음만 더 그렇게 시끄럽게 네, 일으킨다고 네, 생각을 듭니다. 네, 우리는 이제 단순한 정보 제공, 무엇을 가르칠까를 넘어서 그렇게 학습자들에게 어떠한 경험을 제공할까, 약간 그런 것들을 그렇게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선생님은 이제 교실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계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런 경험 설계 같은 것들을 현장에 적용을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게 참, 근데 경험을 준다는 거, 안 그래도 제가 이거 PPT나 이런 거를 만들면서 제 자신도 한번 돌아보게 됐는데요. 음, 저희 교실은, 내 교실은 어떨까 하고, 음, 그래도 이거 애들 보내고 막 그렇게, 네, 나중에 남는 시간, 퇴근하고 남는 시간에, 그냥 4시간 이후에 그 남는 시간에, 이렇게 빈 교실 보면서 이렇게 쓱쓱 만들고 이랬거든요. 그런데 참, 24명을 끌고 그렇게 각자 개별의 그렇게 경험을 그렇게 하나하나씩 다 마련을 해준다는 게 참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음, 솔직히 제 교실에서도 너무 이게 교수자인 저한테 그렇게 학생들한테 일방적인 정보 제공만 그렇게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약간 그런 생각이 들고 약간 조금 이제 뭐 학생들의 경험 같은 거를 조금 주게 한다는 거는 이제 뭔가 교과와 연계한 그런 뭐 현장 체험 학습? 네, 그 다음에 교과와 연계한 뭐 아니면 강사를 불러서 그렇게 강사를 초빙해서 그렇게 교과와 연계한 무슨 뭐 행사를 한다든지 음. 아니면 뭐 만들기를 한다든지 약간 그런 것 측에서는 이제 뭐 학습자의 그런 경험 같은 거를 조금 살릴 수 있는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 현실적으로 24명을 데리고 20명 이상을 데리고 그렇게 매 차시차시마다 그렇게 경험을 준다는 거는 조금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들기도 네, 했습니다. 네, 결국에 이 책의 이 챕터의 마지막에 이제 그 답, 그 부분에 대한 답을 주는데 이거는 개별 선생님의 몫이 아닌 거예요. 네, 맞습니다. 이거는 결국에는 시스템. 뭐 지역사회나 아니면 국가나 아니면은 적어도 학교 단위 수준에서 고민해야 될 영역이라는 거죠. 이게는 큰 의사결정들도 필요하고 그걸 구체화시키기 위한 실행도 필요하고 그러니까 교사 한 사람이 이거를 아무리 노력한다고 한들 이게 중요하다는 걸 알지만 그걸 현장에서 적용하기는 너무너무 어렵다. 근데 사실은 그걸 전제로 여러 가지 그 구현 전략에 대해서 아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사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 많은 고민을 할 필요는 없다. 다만 이제 이런 문제들이 있다. 그리고 이런 해결책들이 논의가 되고 있다라는 정도의 수준에서만 이해를 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도 자책하지 않는다는 데 예전보다는 상황이 좀 나은 것 같긴 한 게요. 그런가요? 네, 네. AI 교과서나 이런데 AIDT 나오면서 좀 네, 여기 보면 이제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막 게임 같은 거에서 음, 음, 게이미피케이션이라고 하죠. 네, 그래서 네. 그런 걸로 막 그렇게 개인적인 뭐 성취나 이런 거를 좀 얻긴 하는데 옛날에 뭐 성취를 그렇게 얻는다고 해봤자 뭐 시험, 중간고사, 기말고사 그런 따분한 거, 그런 성취도 검사 그런 거로만 알 수 있는데 요즘은 게이미피케이션 그런 것도 많이 하면서 네, 그렇게 자기 독창적인 뭐 그런 경험이나 이런 거를 조금 더 줄 수 있다고 생각은 드는데요. 네, 아직 조금 그래도 많이 멀었지 않나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네, 맞습니다. 어쨌든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라는 거는 사실인 것 같고 AIDT가 어떻게 보면 하나의 큰 계기가 될 것 같다라는 기대는 있는데 또 이게 약간 정치적인 이슈에 또 휘말리면서 또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네요. 어쨌든 뭐 대구나 경북 지역에서는 도입을 많이 하셨다고 하니까 여기서라도 뭔가 좀 좋은 효과들이 나오면 어떨까라는 기대는 좀 하고 있습니다. 울산에는 뭐 대구나 경북처럼 그렇게 막 도입을 적극적으로 한다거나 그런 움직임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지역별로 좀 반응이 다르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네, 그게 좀 아쉬운 부분이긴 하죠. 내용 넘어가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LXD를 그렇게 잘 정착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참고할 수 있는 두 가지 학문에 대해서 소개해 보고자 여기 5번에 집어넣었는데요. 네, 네. 인지적 설계와 행동 경제학
이렇게 두 개를 네, 그렇게 집어넣었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인지적 설계라고 했는데요. 인지과학에 대해서 그렇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정보 처리 방식을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 정보를 인식하고 기억하고 학습하는지를 이제 과학적으로 분석하는 그런 것입니다. 이렇게 인지과학을 통해서 LXD 설계자는 학습자의 주의력과 기억력을 효율적으로 그렇게 끌 수 있고요. 과도한 주의력과 기억력의 이런 인지적인 부분의 부하를 그렇게 줄여줄 수 있고 이것을 통해서 기억에 잘 남는 콘텐츠를 구성해서 그렇게 학습의 뇌 기반을 그렇게 설계한다고 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네. 다음으로 계속 넘어가도 될까요? 네, 넘어가 보시죠.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LXD를 위해 참고할 수 있는 두 번째 학문 행동 경제학에 음, 대해서 네, 그렇게 알아보려고 합니다. 네, 행동 경제학은 네, 음. 인간이 경제적이나 인지적인 판단에서 얼마나 자주 비합리적인 결정을 내리는지 네, 보여줍니다. 네, 인간의 비합리적인 선택이 들어가서 네, 그렇게 인간의 비합리적인 선택, 정보가 너무 많다 보니까 네, 인간이 한 번씩 네, 저희도 살면서 뭐 경제적으로 뭐 어쩌면 뭐 주식을 사고 판다던가 이럴 때 정말 비합리적인 선택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뭐 이렇게 막 오른다고 막 그렇게 호재 하나가 또 있다고 하면 또 막 주구장창 사고 얼마 전에도 며칠 전에 미장에도 그런 일이 한 번 있었던 것 같은데 네 트럼프가 뭐 트럼프가 막 관세를 그렇게 90일 유예한다 뭐 이런 뉴스가 며칠 전에 있어서 나스닥이 급반등을 한번 했던 그런 게 있었잖아요. 네, 그러다가 그게 이제 미국 어디였더라? 네, CNN이었나? 뭐, 하여튼 어디에서 이제 이게 가짜 뉴스입니다. 이렇게 딱 나오니까, 네, 갑자기 이제 주가가 반대로 급 하락을 그렇게 했잖아요. 네, 그렇게 해서 뭐 그런 가짜 뉴스 이런 거 선별하는 것도 다 가짜 뉴스에 의해서 주식을 매수하는 것 이런 것도 다 인간의 비합리적인 선택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네, 인간의 이런 비합리적인 선택을 그렇게 계속 반복하다 보니까 인간들은 이제 기본값을 많이 선호하게 되는 그런 경향을 보이게 되고 비합리적인 선택을 자기도 계속 하는 거를 아니까 그냥 하던 대로만 하자 이런 식으로 네 기본값을 높이는 그런 거랑 그다음에 아니면 하던 대로만 하자 이렇게 생각을 하던가 아니면 그냥 안 할래 그냥 나 이거 다 손절하고 치울래 약간 이런 느낌의 선택 회피를 하기도 하고 또는 이제 감정적인 반응을 많이 보이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행동 경제학적인 측면에서 이거 행동 경제학적인 측면에서 그렇게 인간의 심리를 그렇게 고려한 그런 학습 설계가 필요하다고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학습에서 예전에 네, 예전에 그 이제 교수 설계 이론들을 한참 이제 교육학에서 다룰 때 이제 주로 배경으로 그 생각했던 것들이 주로 이제 행동주의, 그 인지주의, 그리고 구성주의 뭐 이런 철학들이었었잖아요. 뭐 행동주의라는 거는 뭐 스키너 뭐 그런 실험처럼 뭔가 약간의 일차원적인 반응들을 중심으로 해서 교육 쪽에 이제 적용을 시키자는 그런 움직이었다면 이제 인지주의 쪽으로 이제 넘어오면서는 사람의 어떤 심리라든지 사람들이 학습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단계를 거치느냐, 뭐 유아 발달 이론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그런 것들을 학습에 적용시키는 그런 노력들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우리가 LXD를 하면서 사실 그 이야기를 지금 안 하고 있잖아요. 이게 이제 오히려 앞에서 이야기했던 걸 인지과학 그리고 여기서는 행동경제학. 보통 행동경제학은 또 다른 말로는 게임 이론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잖아요. 뭐 재수의 심리 뭐 이런 것들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면서 게임 이론 같이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이런 어떤 인간이 어찌됐든 비합리적인 선택을 하는 그런 그 존재다라는 걸 전제로 해서 우리가 그 행동 경제학을 만들고 그 경제학 이론의 바탕에 삼듯이 교육도 이제 그런 관점으로 경험 설계를 해야 된다라는 걸 이제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인지주의,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하셨던 내용 중에 그, 음, 인지과학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보통 마음과학이라고도 보통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하고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뇌과학, 그리고 마음과학, 그리고 심리학 뭐 이런 것들하고 연결시켜서 또 인간이 그 어떤 식의 그 사고를 하고 어떤 선택을 하는지에 대해서
그걸 바탕으로, 그 이해를 바탕으로 교육 쪽에서 뭔가를 적용시키기 위한 노력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걸 다 줄여서 보면, 요약해서 보면, 결국은 인간이라는 것이 우리가 굉장히 그 합리적인 어떤 사고라고 예측이 가능한 그런 그 어떤 그 예측 가능한 어떤 행동들을 하는 그 존재가 아니라는 걸 전제로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안에는 우리가 진화적으로 우리 쌓여져 있는 여러 가지 경험 때문에 우리가 언뜻 이야기는 좀 어려운 좀 비합리적인 그런 선택을 하기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을 전제로 사람을 이해하고 그 상황에서 우리가 교육 설계를 해야 된다라는 관점들을 계속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이제 그동안의 교육학 쪽에서는 사실상 거의 다루지 않았던 영역인데 이제 이것들이 경제학이라든지 뭐 심리 철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교육 쪽에 영향을 점점 주면서 우리가 이런 고민들을 하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네, 넘어가 볼게요. 네. 자,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전 슬라이드에서 이렇게 첫 번째로 인지과학 측에서 이렇게 사람들의 주의력과 기억력 때문에 그렇게 인지 부하가 온다는 것. 그 다음에 전 슬라이드에서 사람들이 비합리적인 선택을 많이 하니까요. 네, 그래서 제시되는 대안이라는 것이 바로 넛지 전략이라는 것이 그렇게 넛지 전략으로 사람들의 이런 비합리적 선택이나 인지 부하 같은 거를 조금 줄여보자. 약간 이러는 전략이 넛지 전략이라는 것이 제시가 됩니다. 네, 넛지 전략은 사람들이 그렇게 더 나은 선택을 하도록 유도하지만 여기에 선택의 자유를 남겨둡니다. 여기 보면 강요 없이 행동 유도라는 것들이 라고 제가 키워드로 끼워 넣었는데요. 네,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사람들이 더 나은 선택을 하게 유도하지만 선택의 자유를 남겨두는 거. 네, 선택의 자유를 남겨둠으로써 선택의 자유를 남겨두는 건 뭐 기본값 설정한다든지 뭐 선택 구조를 단순화한다든지 그래서 뭐 더 쉬운 예로는 네 이렇게 예를 들어놨지만 더 쉬운 예로는 뭐 학습 앱에서 뭐 알림을 설정하는 것 약간 그런 것들도 뭐 일종의 넛지라고 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그 넛지 전략을 씀으로써 강요 없이 행동을 유도하고 좋은 방향으로 그렇게 사람들을 유도함으로써 더 부드럽게 사람들을 유도함으로써 여기서 말했듯이 비합리적 선택이나 인지 부하 같은 거를 조금 줄여주는 그런 전략이라고 넛지 전략이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계속 넘어가도 될까요? 네, 넘어가시죠.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요. 인지과학은 네 그렇게 인지과학은 뇌의 구조를 고려한 설계고 행동경제학은 감정과 선택 환경을 다룬 것이라고 네 그렇게 썼습니다. 그리고 넛지 전략은 그렇게 행동 유도 장치로서 학습자의 행동을 유동적이고 유연하게 상황에 대처하도록 유도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통합적으로 그렇게 고려해서 그렇게 LXD를 그렇게 잘 실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지적으로는 그렇게 뇌가 부담되지 않게 그 다음에 감정적으로는 동기라든가 이런 학습적인 동기 이런 것들이 살아있게 그렇게 행동적으로는 그렇게 살아있게 하기 위해서 행동적으로 자연스러운 학습 활동을 그렇게 유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너치 전략을 통해서요. 네, 이 음. 셋의 조화로 인해서 몰입도 높은 학습 경험, 즉 몰입도 높은 LXD 환경을 더 조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우리가 뭐 여러 가지 그 용어를 써서 인지과학, 행동경제학, 너치 전략 뭐 이렇게 이제 상세하게 우리가 이 책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고 선생님도 이제 계속 그 부분 강조하는데 결국에는 이게 학습자가 주의 집중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기법들이거든요. 근데 이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건 게임이 제일 잘하고 있어요. 이미 이제 게임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완벽하게 사람들을 그 이해하고 있고 그 사람들이 가장 설득력 있게 움직일 수 있도록 계속 뭔가를 만들어내잖아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학습에 그러면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이게 이제 우리가 지금 향후에 고민해야 될 부분인데 이거는 선생님 한 분 한 분이 해야 될 역할이라기보단 이제 우리 사회 전체가 고민해야 될 역할에 가깝죠. 그러니까 우리가 게임을 만드는 건 어떤 개인이 아니라 이제는 집단 사고로 게임이 만들어지잖아요. 그 큰 회사들이 엄청나게 많은 인력을 투입시켜서 그게 많은 사람들의 노력들이 하나의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내시 교육도 이제 그렇게 만들어져야 되는 거죠. 그게 어떻게 보면 AIDT도 이제 그런 산물이라고 볼 수도 죠 그러니까 뭐 여러 그 기업들이 노력을 해서 지금 이제 컨텐츠도 만들고 플랫폼도 만들고 뭐 이러고 있고 이제 이런 것들이
물론 이제 게임처럼 잘 작동하느냐, 이거는 이제 두고 봐야 되는 부분이, 모든 게임이 성공하지 않듯이 이제 우리가 이런 환경을 만들었다고 해서 반드시 성공할 건 아니죠. 어떤 경우는 실패를 하고 어떤 건 또 성공할 것이고 이제 그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면서 좋은 방향으로 갈 것이다. 근데 이렇게 예측은 할 수는 있겠죠. 근데 적어도 우리 그런 시도들을 하는 것들은 멈추지 않아야 된다. 이런 것들은 전제가 돼야 될 것 같아요. 네, 넘어가 볼게요. 교수님 한마디만 더 해도 네, 될까요? 네, 네, 말씀하십시오. 스타크래프트에서 네, 네. 이제 사드론을 당하잖아요. 네, 이제 그때 이제 저는 이제 테란의 음, 입장으로서 음, 그렇게 처음에는 이 사드론을 하려면 일꾼으로 막아야 되나 이 생각을 하다가 또 그렇게 벙커를 결국에는 커맨드 앞에 벙커를 지으면 된다. 약간 방어를 이런 해야 되겠죠. 식으로 네. 직접 능동적으로 음, 능동적으로 그렇게 방법을 찾잖아요. 음, 네, 약간 그래서 뭔가 그런 능동적인 방법 처음에는 뭐 일꾼으로 막다가 두 번째는 마린이랑 일꾼을 같이 동원해야 되겠다. 세 번째는 벙커를 짓는다. 이렇게까지 그렇게 행동을 유도하는 거. 이것도 음. 어쩌면 게임에서 그렇게 넛지 전략이 일어날 수 있는 거라고 보면 될까요? 그럼요. 이제 넛지 전략은 사실은 게임에 보면 곳곳에 숨어 있는데 이제 제가 최근에 이제 그런 했던 게임 중에 젤다 시리즈를 보면 저는 닌텐도를 이제 주로 하고 있으니까 이제 닌텐도 젤다 시리즈를 하다 보면 처음에 이제 게이머가 뭘 해야 될지 전혀 감을 잡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얘가 뭘 할 수 있는지, 그리고 뭘 해야 되는지. 이게 오픈월드 같은 경우는 특히나 그런데, 오픈월드라는 건 자기가 하는 데에 따라서 게임의 방식이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이제 그랬을 때도 기본적으로 어떤 가이드를 제시를 해야 되고, 어떤 경험을 기본적으로 쌓게 만들어준 유도 장치들이 필요한데, 그런 것들을 굉장히 잘 썼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눈길이 그쪽으로 가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음, 뭐 시각적 효과를 준다거나 아니면 뭔가 눈에 띄는 어떤 뭐 표시를 해둔다거나 이러면서 게이머가 자연스럽게 그쪽으로 가서 그 경험을 무조건 쌓도록 만들어준 거. 일종의 이런 것도 이제 넛지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뭐 예를 들면 우리가 백화점에 가면 1층에 항상 화장품이나 향수 코너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기분 좋은 음악들이 그 안에서 계속 나온단 말이죠. 이게 이제 쇼핑을 하는 사람의 마음가짐을 일단은 1층에서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이제 그 다음에 2층, 3층 가서 그 기분을 유지한 상태에서 이제 쇼핑을 하는 것이 훨씬 더 돈을 많이 쓸 수 있는 확률을 높이는 방식이기 때문에 일종의 이것도 뭐 넛지 전략으로 마케팅에서 많이 활용되는 전략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 우리 사회 곳곳에 사실은 장치가 많이 돼 있죠. 근데 이제 교육은 지금까지는 대부분 교과서와 선생님의 재능으로 사실은 이루어지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에는 선생님이 충분히 우리나라에서는 사실은 굉장히 똑똑하신 분들이 그동안에는 우리 사회가 선생님이 되도록 만들어졌단 말이죠. 그래서 굉장히 우수한 인력들이 우리가 교원 이 선생님의 사회들을 만들어가는 그런 방식으로 작동했기 때문에 사실 이게 우리의 교육 수준하고 연결이 잘 됐던 건데 지금은 이제 그런 시대를 지났죠. 선생님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무리 잘해도 그걸 극복할 수 있는 이제 시대가 아니니까 이제 사회 모두가 뭔가를 의사결정하고 새로운 방식으로 뭔가를 접근해야 되는 그런 시대가 됐다. 근데 그때 우리가 고민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 전략 중에 하나가 LXD가 굉장히 중요한 전략 중에 하나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네, 그래서 LXD 뭐 이렇게 네 정리를 한번 해봤고요. 음, 네, 다음 두 번째. 네, HSI에 대해서 네, 음, 그렇게 설명을 해보고자 합니다. HSI 그 약자인데요. 뭐 Human Systems Integration 이래서 음, 인간 시스템 통합이라고 네, 그렇게 사전적 정의가 이렇게 내려져 음, 있고요. 음, 네, HSI는 이제 기술 시스템 안에서 이렇게 인간의 역할, 능력 한계를 고려해서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그렇게 전체 시스템을 설계하는 방법론이라고 네, 그렇게 합니다. 즉, HSI는 단순히 기술이나 정보의 문제를 다루는 것이 아닌 사람 중심의 사고로 그렇게 시스템 전체를 설계하고 운영하자라는 그런 철학에 가까우다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특히 학습 생태계처럼 그렇게 복잡한 시스템에서는 그렇게 기술이나 사람, 조직이 그렇게 유기적으로 통합되지 않으면 이것들이 제대로 그렇게 작동하기 어렵다고 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산업공학에서 아주 기본적으로 배우는 것들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근데 이제 교육에서 산업공학에서 배우고 있는 내용들을 지금 이제 받아들여야 되는 시대가 이제 된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우리가 손톱을 깎을 때는 가위를 썼었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은 손톱깎이라고 하는 아주 편리한 도구들이 이제 생겼기 때문에 지금의 모든 사람들은 그 손톱깎이가 처음부터 있었던 것처럼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가위로 다 손톱을 다 정리를 하던 시대가 있었는데 손톱깎이라는 것이 나오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바꾼 거거든요. 여기에는 이제 인간이 그 가위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그 손톱을 깎는 과정에서 다양한 위험에 노출돼 있기도 그리고 정교하게 깎기가 힘들기 때문에 우리가 손톱 깎기를 통해서 훨씬 더 정교하게 안전하게 이제 깎을 수 있게 된 거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산업공학적인 측면에서 접근을 하면서 새롭게 나온 제품이거든요. 근데 이게 우리도 교육도 이제 그런 것들이 지금 나와야지 되는 우리는 너무 지금까지 당연하게 가위로 손톱을 깎는 것처럼 교육을 바라보는 시대에 지금 여전히 머물러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는 손톱깎이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손톱깎이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이제 그건 여기서 이야기하는 게 HSI라고 하는 개념에서 출발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정보가 이제 범람하니까 약간 이제 음, 사람 중심으로 그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자 약간 그런 느낌인 네, 것 같았어요.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왜 HSI가 그렇게 중요한가에 대해서 얘기를 드려보면 아무리 기술이 뛰어나도 네, 그렇게 사람이 불편하면 실패한 기술이라고 네, 그렇게 많이 평가를 합니다. 음, 교육도 네, 똑같습니다. 아무리 뭐 정보가 많다, 뭐 그렇게 정보가 많고 뭐 양질의 정보가 많다 이래도 그렇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그걸 제대로 못 받아들이면 실패한 교육이라고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학습자와 교사, 기술, 조직 목표가 모두 다 연결이 되어야 한다고 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HSI 이것을 강조함으로써 그래서 시스템의 성과가 교육 시스템의 성과가 즉 사람의 역량과 감각에 의해 그렇게 좌우된다는 것을 전제로 삼고 싶네요. 네, 네, 맞습니다. 네, 넘어가도 네, 될까요? 그렇습니다. 네, 네. 그래서 HSI의 핵심 요소 7가지를 네, 그렇게 제시를 해보았는데 첫 번째는 인적 자원 계획입니다. 네, 적절한 수의 인원이 시스템을 운영하도록 배치하는 것. 네, 두 번째는 인력 구성을 핵심 요소로 꼽았습니다. 네, 적합한 능력과 특성을 가진 사람을 확보하는 것. 네, 세 번째는 교육 및 훈련인데요.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효과적으로 학습하는 것을 그렇게 꼽아봤습니다. 네 번째는 인간공학입니다. 장비나 UI가 사람에게 각 개별 개개인의 사람에 맞게 그렇게 설계하는 것 그런 것을 인간공학이라고 하고요. 다섯 번째 시스템 안전이라고 하는데 인간의 오류를 줄이고 그렇게 위험을 최소화하는 것. 여섯 번째는 건강관리입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유해한 그런 물리적이나 화학적인 요소 같은 거를 최소화시키는 거고요. 나머지 일곱 번째는 주거성을 예로 들 수 있는데요. 인간한테 그렇게 제일 쾌적한 공간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온도나 소음 공간 등 그런 것 최대한 불편한 요소를 그렇게 없애자는 그런 말인 것 같습니다. 네, 넘어가도 될까요? 넘어가시죠.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HSI의 결론 그렇게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네, 기술도 사람이 중심으로듯이 교육도 똑같이 사람이 중심이다. 이것을 결론으로 꼽고 싶고요. 네, 그 다음에 복잡한 학습 생태계를 설계할 때는 사람과 시스템이 하나의 유기체처럼 그렇게 작동해야 된다. 이것을 결론으로 들고 싶습니다. 네, 잘 정리를 하셨고 이제 지금 마무리하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결국에 정보가 이렇게 한 가지 더 첨언을 하자면요. 한 가지 더 첨언을 하자면, 네, 디지털 시대의 정보 과잉 속에서 네, 우리가 어떻게 배움을 그렇게 설계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약간 고민을 이 시간을 통해 해보았는데요. 학습의 본질은 컨텐츠, 정보가 아닌 학습자의 경험에 그렇게 학습의 본질이 있을 수가 있고, 그다음에 사람을 중심에 둔 교육적인 설계, 이런 것들이 진짜 교육의 혁신이라는 점, 이거를 저는 조금 이번 시간을 공부하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점을 꼭 그렇게 같이 기억을 해주셨으면, 네, 그렇게 좋겠다고, 네,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제가 말한 수고하셨습니다. 거를 PPT 슬라이드로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좀 아쉽네요. 어쨌든 근데 이제 우리가 그 왜라는 관점에서 LXD를 잘 설명을 하셨는데 이제 how가 지금 아직 없어요.
그죠? 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는 우리가 왜 LXD가 우리가 새로운 어떤 교육 환경을 만드는 데 있어서 의미가 있는가라는 관점에서 Y는 계속 설명을 했었어요. 네. 그리고 대략 What까지도 한 것 같아요. 이게 아, 무엇이다. 근데 그럼 우리가 실제 How 어떻게 이걸 그럼 LXD를 우리 교육 환경에 접목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사실은 그 뒤에 조금 나오긴 하거든요. 이제 어, 추천이라고 하는 챕터가 뒤에 잠깐 나와서 그 내용을 조금 제가 설명을 하면 어떨까 싶긴 합니다. 근데 여기 예. 보면 이제 몇 가지 큰 타이틀들이 이제 나오는데 첫 번째가 이제 실제 목표를 파악하고 여기에 집중해라라고 이제 하는데 이게 이제 조직적인 리스크 관점에서 교육을 설계하라는 거예요. 아까 제가 드렸지만 이건 선생님의 몫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LXD라고 하는 이 중차대하고 굉장히 큰 개념들을 어떤 개인 단위에서 뭔가 구현하는 것들은 사실은 거의 불가능해요. 이거는 굉장히 큰 지역사회 아니면 큰 학교 단위에서 뭔가 의사결정을 해야지 구현이 가능한 하다라는 거. 그리고 여기에 맞춰서 전략적으로 조직들이 이걸 달성하기 위한 방식으로 조직화되고 그 직원들이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는 조직 구성까지를 만들어야지 실제로 이게 돌아갑니다. 우리가 이제 이제 성공한 게임들이 그, 그 만든 기업들이 어떤 식으로 조직 구성이 돼 있는지를 이제 보면 되죠. 여기는 제조업체하고 완전히 다른 구성을 가지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여전히 교육이라는 것을 어떤 제조업체의 수준에서 관리하고 있었다면 그럼 이것이 게임 업체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라는 관점들을 이제 되게 중요하다라고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또 하나 여기서 이제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사용자 중심 설계 방법 적용. 아까 이제 이거는 앞에서 많이 이야기했었죠. UX 적인 어떤 측면에서 인간 공학적인 그런 측면에서 이걸 접근해서 이제 이거를 바라봐야 된다라고 음, 하죠.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거는 그 우리가 교육 철학이라는 것에서 좀 떨어져서 봐야 되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그 관점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그동안의 교육학적인 조건이 아니라 훨씬 더 인간공학적이고 심리학적이거나 때로는 철학적인 관점에서 이걸 바라봐야지 문제 해결들이 가능하다라는 것들을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인간을 이해하는 것이 또 중요하다라고 여기서 또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잠깐 넛지 뭐 이야기를 하거나 행동경제학 이야기를 하면서 계속 이야기를 했던 것들이 인간은 굉장히 적극적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합리적으로 사고를 해서 뭔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적극적이고 뭔가 동기부여가 되면 비합리적이라도 그걸 선택하게끔 우리는 진화가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걸 우리가 이해한 상태에서 그 교육 그 설계적인 접근을 해야 된다. 그때 이제 너치 같은 것들이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경험 설계라는 말이 이제 여기서 나오는데 여기 이제 감각적이고 감정적이고 인지적이고 그리고 사람들의 행동을 유발하는 뭐 그런 장치들이 여기서 굉장히 중요하고 그런 것들이 구성 요소로서 어떤 의미가 있다. 그리고 여기서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미학적인 힘 이것도 강조를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실은 우리가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결국은 예쁜 것에 끌리거든요. 이제 그런 어떤 것들 우리가 삼성 갤럭시 폰과 뭐 아이폰을 보는 입장들 특히 왜 여자분들이 아이폰을 선호하는 경향이 높을까? 이제 이런 것들을 바라봤을 때 아주 민감한 부분에서 뭔가의 어떤 미적 감각이 차이가 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런 것들도 지금 굉장히 교육 쪽에서 참고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이해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큰 조직 내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문제 해결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체계적인 프로세스가 되게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게 되게 똥구름 잡는 이야기들을 뒤쪽에 이제 쭉 정리를 해놨어요. 근데 이게 중요한 건 아닌데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우리가 LXD를 구현하는 것이 단순히 기술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훨씬 조직적이고 뭔가 심리적이고 뭐 그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동원이 돼야지 할 수 있는 개념이다. 그만큼 어렵다라는 것을 지금 여기서 강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거는 어떤 선생님이 한 사람이 고민해서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주제가 아니다. 이거는 지역사회, 국가 혹은 학교 단위에서 함께 고민해야 되고 그 안에서 함께 풀어야 될 숙제 같은 거다. 이렇게 정리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까지 정리하신 거 잘 일단 그 LXD를 이해하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됐던 것 같고 우리가 이제 여기서 좀 아쉬운 부분은 LXD가 결국에는 기술적인 걸로 연결되거든요. 근데 저는 그게 뭔지 알아요. 이제 엔지니어이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지금 책에서는 거의 이 내용을 다루지는 않고 있어요. 나중에 이제 한번 이야기를 하긴 할 것 같은데. 근데 여기서 LXD가 구현이 됐을 때 그러면 여기서 발생되는 데이터를 어떻게 수집하고 분석할 것인가라는 숙제가 이제 남게 돼요. 결국엔 지금 우리가 그 AIDT도 그 사고에서 이게 나왔거든요. AIDT도 결국엔 LXD라는 환경을 기반으로 두고 그 안에서 발생되는 시스템 간의 통합 그리고 거기서 발생되는 데이터들을 어떻게 수집하고 통합적으로 분석할 할 것인가 그걸 맥락적으로 어떻게 연결시킬 것인가 이 개념들이 이 완벽하지는 않겠지만 그 기본적인 사고들이 이 AIDT 환경에 어느 정도는 반영돼 있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기술적으로도 어느 정도 그 구현이 돼 있다. 이렇게 그냥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제가 그것이 어떻게 구현돼 있다라고 말씀드리기는 힘들고 그리고 그걸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이 수업의 목적도 아니기 때문에 일단 그 정도로 일단 마무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뭐 질문이 있거나 혹시 뭐 다른 이야기할 만한 주제가 있으시면 네,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뭐 다른 딱히, 이야기 하실 게 있을까요? 딱히 질문 같은 건 없는 것 네,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어떠셨나요? 이렇게 수업을 같이 이렇게 진행을 해보면서 어, 좀 경험 뭐 어떻게 보면 좀 색다른 수업 방식이잖아요. 이렇게 네, 한번 맞습니다. 진행해 보는 건 좀 개인적으로는 어떠셨어요? 이런 수업 방식? 개인적으로 뭔가 이런 자료 같은 거를 조사하면서요. 네, 네, 되게 저를 많이 되돌아본 것 같기도 하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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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이런 식으로 또 그렇게 교수님이랑 둘이 그렇게 1대1로 그렇게 수업을 만들어가는 거는 또 처음이니까요. 또 막상 제가 수업을 맨날 수업을 4차시, 5차시 이상 그렇게 수업을 하는 사람이지만 또 이런 수업은 또 처음이라 네, 뭐 네, 긴장되기도 했는데 뭐 교수님이 그렇게 긴장 잘 풀어주시면서 네, 네, 그렇게 또 좋은 방향으로 그렇게 수업 이끌어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하고요. 네. 뭐 제가 이게 뭐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어쨌든 저는 이렇게라도 그 학생들하고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저한테도 굉장히 크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음, 그리고 반응도 볼 수 있고 그리고 이 수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도 제가 직접 이야기를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앞으로 뭐 더 좋은 수업을 하는 데서도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고 이거 자체가 또 의미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단순하게 제가 이런 강의를 요약해서 뭐 영상으로 전달하거나 아니면 파워포인트를 통해서 뭐 전달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실제 이제 이야기를 나누면서 뭔가 현장에서 주고받을 수 있는 좀 극히 개인적인 이야기도 오늘 좀 많이 나눴잖아요. 게임 맞습니다. 이야기도 하고 뭐 그런 것들. 그런 것들도 뭐 어떻게 보면 좀 의미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해봤습니다. 어떤 수업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 오늘 수업도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